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증세가 호전됐다 하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높고요. 오늘은 임신과 갑상선 질환에 대해 익산 박병현 내과 박병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임신과 출산도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평소에 이상이 없던 여성들도 임신과 함께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임신과 갑상선 질환의 관리에 대해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 박병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갑상선 질환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요? 예,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기능항진증 같은 경우는 수정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신 이제 기능항진증 조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신 중독증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태아 같은 경우는 조산이라든가 자궁 내 태아 발육 지연, 저체중 출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 기능 저하증의 경우는 심한 경우는 불임까지 이제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하증 환자의 치료를 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임뿐만 아니라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유산율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기능이 정상을 유지하더라도 갑상선 항체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유산이 좀 더 잘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에 불임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다면 갑상선 검사는 언제 하는 게 적절한가요? 실제적으로는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임신 계획 단계에서 임신 전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예.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임신이 됨과 동시에 이제 측정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임신 초기에 빨리 검사를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초기 3개월간 태아의 신경계 발달, 특히 뇌 발달이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갑상선 호르몬이 이 뇌의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급적 임신 확인과 동시에 빨리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늦더라도 12주 이내, 즉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주변에 보면 임신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도 못 마실 정도로 고생을 하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갑상선 때문에 입덧이 생기기도 하나요? 예, 임신 5조 입덧은 이제 원인이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서 베타 HCG라고 하는 태반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베타 HCG 태반 호르몬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분자 구조학적으로 한 50% 정도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갑상선을 자극을 하게 돼서 갑상선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임신 5조가 좀 더 많이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태반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잘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간혹 첫째 아이, 특히 남자아이일 때 이런 5조가 좀 심한 것 같다. 이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그렇게 이제 말씀도 드리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베타 HCG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 상태는 임신 4 내지 5개월 정도 지나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호전이 되고 호르몬도 정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항진증이 숨어 있는가는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임산부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신 시에 약물 치료를 받아도 되느냐인데요. 예, 어떤가요? 대부분의 약을 복용하고 계시던 분들도 임신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자의로 끊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특히 기능 저하증 환자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율도 올라갈 수가 있고
불임의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잘 드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25에서 30% 정도 약물을 더 올려서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으시면 안 되게 되겠고요. 예. 기능 항진증 환자 같은 경우는 약물을 복용하면서 보면 임신 중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약물을 감량하거나 실은 중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면역 상태가 좋아져서 질병이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으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가면서 약물 조정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또 간혹 보면 출산 후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렇게 출산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나요? 갑상선 질환 자체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 몸에 발생한 항체가 자기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들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러한 면역 상태가 좀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환들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 물론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반동 현상에 의해서 다시 또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갑상선 질환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산후갑상선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을 하게 되면 면역 반동 현상에 의해서 자기 몸의 항체가 갑상선을 공격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해서 갑상선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안에 저장되어 있던 갑상선 호르몬이 일시에 방출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한두 달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깨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3, 4개월 지나가면서 이제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못 만들어서 기능 저하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산후갑상선염인데, 이러한 질병들이 출산 후에 잘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알려진 기능 항진증 자체도 출산을 하게 되면 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약물을 끊을 정도로 좋아졌다가도 출산하게 되면 악화돼서 다시 약을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정기적인 갑상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또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미역국 많이들 드시잖아요. 예. 이렇게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김, 또 미역, 이런 다시마 같은 해초류가 갑상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맞나요? 실제로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요오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오드 성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오드가 부족한 국가,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고 또 김치 담글 때 굵은 소금도 쓰고 김미역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평상시 요오드 섭취가 아주 충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과량의 요오드를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갑상선 질환을 약 1.68배 정도 더 발생시키는 것 같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부러 요오드를 좀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일일 성인 권장량이 약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요오드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큰 김으로 따지면 한 2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더 요오드를 섭취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예. 오히려 더 과량을 복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갑상선에 이상이 발생할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나빠지기는 쉬운데 다시 좋아지기는 어려운 게 건강이죠. 산전 검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 박병현 원장과 함께 임신과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폐경기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생애의 한 주기지만 막상 폐경기를 맞고 나면 여성들은 많이 당황하고 상실감에 젖게 됩니다. 하지만 폐경기를 잘 지내는 것이 이후 여성들의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폐경기 여성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소피아 여성의원 두재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들의 평균 나이 50대 초반이면 찾아오는 폐경. 폐경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현명하게 폐경기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 두재균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리인데요. 예. 우선 폐경기가 무엇이고 왜 생기는 것이며 또 갱년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초경이 시작되면 배란 활동이 일어나죠. 네. 근데 배란된 알이 수정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착상이 안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리가 시작되죠. 네. 그러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평생 한 약 400에서 500개 정도의 배란을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배란하는 그 알이 난소에서 고갈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배란 활동이 정지가 되고 그럼 이제 생리가 안 나오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폐경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폐경 연령은 49.7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갱년기라 하면은 이제 그 폐경기를 전후해서 한 뭐 2, 3년 전후를 갱년기라고 얘기하고 또 사춘기에 또 대비해서 사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뭐 가장 흔한 증상은 역시 뭐 이렇게 몸에서 후끈 열이 오른다든지 뭐 식은땀이 난다든지 또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또 뭐 성욕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괜히 신경질이 나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 죄도 없는 남편이나 아이들을 이렇게 볶아먹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오는 것이 갱년기 증상들입니다. 예. 이제 이런 갱년기의 증상들이 심하다 보면 갱년기 장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럼 갱년기 장애의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호르몬 요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요법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호르몬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호르몬요법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루머도 많고요. 또 뭐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호르몬요법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면은 호르몬 치료의 올바른 효과와 그다음에 치료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폐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호르몬 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당연히 호르몬 요법이고요. 꼭 그 호르몬 제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호르몬과 유사한 형태, 뭐 콩속에 많이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든지 우리 몸속에 호르몬 제제는 아닌데 얘가 들어가 가지고 마치 여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치료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호르몬 치료를 하느냐? 예. 또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은 폐경이 되고 나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은 폐경이 완전히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오버래핑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제제를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60세까지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한 60세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45세에 일찍 폐경이 됐으면 55세까지. 네. 그지만 55세에서 폐경이 됐다고 한다면 60세까지 이런 식으로 10년간 60세 이전. 그런데 이제 뭐 티볼론 같은 그런 제제들 또 이제 뭐 꼭 에스트로겐 제제가 아닌 그런 제제들은 60이 넘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흔한 루머 중에 하나가 유방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유방암에 대한 것도 2002년에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WHI 보고서에 의하면은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들이 10,000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호르몬제를 쓰는 분들은 38명이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30%가 증가한 거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10,000명에서 8명 증가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네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평균 연령이 63세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연구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연령이 너무 많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타이밍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서 그 시간 이론이라는 것이 새로 나와가지고 각 연령에 따라서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로 나눠서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예.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본인이 항상 유방암에 대한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유방암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호르몬 제제 사용하지 않는 여성들은 그냥 방치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000명에서 8명밖에 증가하지 않는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자주 가서 검사를 한다는 거하고를 감안해 보면 오히려 호르몬 제제를 써서 그 자주 검사를 하니까 조기 발견이 돼서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사실 이 호르몬 치료에 있어서 좀 겁을 내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 혹시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제 호르몬 치료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심리적인 공포감이죠. 그리고 이제 막 떠돌아다니는 그 잘못된 정보. 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 제대로 된 병적 채취와 그다음에 유방암 검사 또는 이제 골밀도 검사 그리고 자궁 내막암 검사 그런 것들을 초음파 검사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검사한 뒤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시작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뭐 갱년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좀 불편하지만 또 성기능 문제도 생긴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가 되면 이제 가장 여성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에 대한 욕구가 많이 툭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거 하면은 질 자체도 건조해져서 그것 때문에 잠자리 할 때 통증이 생긴다. 그렇게 호소하는 여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또 없던 요실금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좋은 그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하고 잘 상의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성기능 장애에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요즘에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레이저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재밌는 예로 이제 얼굴에 여성들 레이저 쏘면은 네. 이제 주름살이 펴지고 이렇게 피부가 재생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얼굴만 넣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구석구석에 다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니까 네.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질벽에다가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그 재생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마취도 입원도 하지 않고 그냥 한 15분 정도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도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두재균 원장과 함께 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질환 중 하나가 골다공증인데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사전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선 가볍게 부딪히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칼슘의 체내 합성을 돕는 비타민 D가 필수입니다. 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한 30분 정도 일광욕을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도 필수라고 하니까 가볍게 한낮 햇살을 즐기며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